일단 얘가 지금 100V고 125W잖아. 그러면 1.25A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1.25분의 100이면 얼마가 나온다? 80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 곱하면은 딱 나온단 말이지. 즉 A의 저항이 85m라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로 다른 전자제품을 더 꽂는다는 거는 저항이 직렬 연결이 돼요? 병렬 연결이 돼요? 병렬 연결이지. 저항은 병렬 연결을 시키면 시킬수록 커진다, 작아진다? 커져요. 그러니까 저항은 작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전류의 양은 어떻게 된다? 증가하게 되지. 그래서 2번도 맞아요. 추가할수록 전류가 많이 흐르는 게 맞아. 그럼 봐봐. 100V 80W면 800W면 8A가 흐르고요. 60W면 0.6A가 흘러요. 지금 10A가 오버되면 끊어진다 그랬잖아. 현재 여기에 얼마가 1.25A가 흐르지. 맞지? 이 전류 다 합쳐도 10A 안 나오죠. 요거 두 개까지 추가는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 맞다. 5번이 되는 거죠. 또 질문. 자, 봅시다. 테스트 풀입니다. 자, 1번. R1과 R2의 비를 간단하게 표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 1번에서. 자, 저항 R1은 우리 결국 재질이 같다 그랬으니까 결국 비례하는 건데 그냥 같다고 칠게요. L분의, ES분의 L이 R1이야. 그리고 R2는 그럼 어떻게 된다? S분의 5L이죠. 얘를 얘랑 비슷한 꼬라지로 만들려면 ES분의 10L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 10의 R1, 즉 1대 10이 됩니다. 맞지? 자, 2번. R2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5A다. R1에. 그러면 여기에 5A가 흘렀잖아. 그러면 저항이 10배면 얘가 R1 대 R2잖아요. 그러면 I1 대 I2는 저항과 전류는 비례 반비례? 반비례지. 그러면은 저항이 10배니까 10분의 1만 흘러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 0.5A. 자, 3번 문제. 요거 회로 분석이죠. 잘 봐봐. 전구를 여러분들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저항이다 생각하면 돼요. 전구 같은 케이스도. 그러면 3번에 앞에 거는 그냥 저항 2개짜리잖아. 응? 근데 봐봐. 여기가 얼마? 여기가 100V야. 자, V1, I1, R1. V2, I2, R2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R2가 몇 옴이다? 10옴이죠. 그런데 V1이 얼마야? 여기가 90V잖아. 그럼 여기 몇 볼트 돼야 돼요? 10V 돼야 되지. 전압은 직렬해서 더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럼 여기 몇 암페어가 흐른다? 10분의 10이네. 네, 1암페어. 그러니까 기역은 얘가 기역이죠, 지금. 얘가 기역이지, 10V.
여기가 1A니까 여기도 몇 암페어? 1A가 흐르겠네. 얘가 뭐다? 니은이에요. 그지? 자, 그 다음에 나에서 똑같이 여기가 100V. 자, V1, I1, R1, V2, I2, R2. V1에 100V. 자, 병렬이니까 V2. 여기가 디귿이죠. 얘도 몇 볼트? 100V. 어? 그러면 리얼은 R2가 지금 10ohm이잖아, 여기. 그러면 여기는 10분의 100이니까 10A가 돼야 되죠. 요게 뭐다? 리얼. 오케이? 기하고 위에는 디귿 중에 기하고 디귿을 맞췄는데 세모. 자, 회로의 전체장을 풀이 과정과 단위를 통해서 나타나시오. 일단 요거 보세요. 지금 회로를 보면 결국 요렇게 생긴 회로잖아요. 맞지? 스위치는 그냥 빼버렸어요. 얘가 몇 옴? 1옴. 얘가 4옴. 얘가 4옴. 얘도 4옴. 맞지?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일종의 가로가 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4옴과 4옴짜리 요 둘의 합성 저항이 몇 옴이 된다? 2옴이죠. 맞지? 그래서 결국 4옴, 4옴 병렬인 이 두 부분의 R2와 R3의 합성 저항이 2옴이고 이렇게 되고 나면 1옴, 2옴, 4옴의 병렬, 직렬 연결이잖아요. 맞지? 그러면 VIR에서 얘가 얼마? 7옴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전압이 몇 볼트죠? 14볼트지. 그럼 여기는 몇 암페어? 그렇지. 2암페어가 되면 되지. 그럼 봐봐. 여기도 2암페어, 여기도 2암페어예요. 그럼 여기 몇 볼트? 2볼트. 여기 몇 볼트? 8볼트. 그럼 여기 몇 볼트? 4볼트지. 여기도 4볼트. 확인 작업. 그럼 여기 몇 암페어? 1암페어. 여기도 몇 암페어? 1암페어. 요거 두 개 합하면 몇 암페어? 2암페어. 다 구해졌네? 그러면 R2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암페어. 구해졌죠? 그러면 회로 전체의 소비 전력은 여기서 구하면 되잖아. 몇 와트? 2암페어에 14볼트니까 28와트. 이거 회로 전체 거고. R4에 소비되는 소비 전력은 요거 구하면 되잖아. P는 VI. 8, 2, 16와트. 확인 작업 다 해볼까요? 여기 16, 여기 얼마? 4와트, 여기도 4와트, 여기도 4와트. 다 더하면 28와트. 요게 검산인 거야. 마지막 확인이. 알겠어요? 됐지? 자, 채점에서 좀 이따가 요 앞에 내고 가면 되고요. 자, 사실 요 단원은 작년까지만 해도 어디에 있었던 거냐, 물리학 2에 있던 단원입니다. 축전기라는 회로 소자 자체는. 이게 물 2에서 물 1으로 내려왔고요. 물 2에는 이제 뭐가 남아있냐면
축전기를 직렬 연결, 병렬 연결하는 내용들, 그리고 축전기의 성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추가로 작업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만들 때. 이런 내용들에 대한 더 상세한 연결은 물2에 있어요. 따라서 물1에서는 축전기는 이러한 거 성질이고, 어떤 식으로 작동한다까지만 언급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다뤄지지 않을 거예요. 알겠지? 자, 축전기. 축전기는 기호로는 C, 전기 용량으로 그 성능을 표현하는 장치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평행판 축전기라는 겁니다. 평행판 축전기는 두 장의 금속판, 일정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두 장의 금속판에 전압을 걸어서 전하와 전기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거를 충전이라 그래요. 그리고 방전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충전된 축전기에 회로를 연결하면 축전기에 회로를 이렇게 연결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전하의 이동으로 충전했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요게 둘 다 일시적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용량이 크지는 않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평행판 축전기라 그랬잖아. 단순한 거예요. 그냥 두 장의 금속판이 일정 거리로 떨어 띄워져 있는 거야. 혹은 요 사이 빈 공간에 어떤 다른 구도체를 끼워 넣기도 됩니다. 일단 지금은 아무것도 안 넣었다라는 걸 기준으로 물리학에서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회로 기호로는 그냥 이렇게 나란한 두 장의 금속판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 얘가 축전기 기호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생겼고, 혹은 얘를 돌돌돌 말아서 동그랗게 실제로 전자제품에는 들어있는 원통형 축전기가 많이 들어가고요. 어떻게 충전이 되냐면 이런 겁니다. 두 장의 나란한 금속판이 이렇게 건전지랑 병렬 형태로 연결이 되잖아. 그러면은 여기에 플러스 극, 여기에 마이너스 극이 되겠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 전자들은 어디서 나가죠? 마이너스 극에서 이동을 시작하지. 그리고 이 전하의 전압은 전자를 땡겨올 거 아니야. 이러면 플러스 극 쪽 극판에는 점점 전자가 땡겨온 만큼 양공이 생기겠죠. 이쪽 극판에는 자유전자가 이렇게 모이기 시작하겠지, 극판에. 이렇게 됐을 때 요 두 장의 극판 사이에 뭐가 생긴다?
균일한 전기장 E가 생기게 된다고. 응? 우리 앞에 전위차 하면서 배운 공식 있잖아. 뭐? 전위차 V는 E 곱하기 D 있었잖아. 요 두 장의 금속판 사이 간격이 D. 여기에 만들어지는 전기장의 세기를 E라고 할 때 V가 ED가 될 만큼 요 안에 전기장이 생기면 정확하게는 요쪽 극판과 요쪽 극판 사이의 전위의 차이가 이 건전지의 전위 V랑 같아지게 되잖아. 그러면 더 이상 전하를 한쪽으로 강제로 흐르게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요만큼이 채워지면 이 회로는 전류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끊겨버린단 말이에요. 이 상태를 완충된 상태라고 해요. 그럼 맨 처음에 언제까지? V는 ED가 될 때까지. 그리고 그때 저장되는 전하량은 축전기의 전기 용량 곱하기 양쪽의 전이차 V가 될 만큼. 요만큼의 전하가 충전이 될 때까지 전류가 흐르고 어떻게 된다? 잠시 뒤에 멈추게 됩니다. 요렇게 되는 거를 충전이라 그러고. 자, 그 다음에 완충된 축전기에 요렇게 꼬마 전구를 연결하면 어떻게 된다? 이 축전기가 마치 요쪽이 플러스 극인 전지, 요쪽이 마이너스인 전지가 될 단계까지만 이 전자들이 이제 이동을 시작하는 거지. 요렇게. 그렇게 돼서 여기 전자들이 하나씩 다 줄고 여기에 양공이 다 채워지면 여기에 전기장도 사라지겠죠. 맞지? 그렇게 해서 여기에 저장된 전하만큼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전자가 돌았으니까 바깥쪽에 그 반대쪽으로 뭐가 돌게 된다? 일시적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전구에 불을 켜는 일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전류가 흐르는 걸 방전이라 그래. 충전과 방전 개념은 알겠죠? 그때 요 과정을 기본으로 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여기에 보면 축전기의 충전 과정. 저기 43쪽에 스위치를 닫으면 전기장이 생겨서 완전히 충전이 되면 스위치를 끊어도 충전 상태는 유지가 되죠. 전자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뒤에 바닥을 넘겨보세요. 이렇게 충전된 전지는 어떻게? 스위치를 닫으면 전자가 회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충전된 만큼의 전하가 흘러버리면 완전히 방전이 됩니다. 이때 충전되는 전하의 양은 Q는 CV가 되고요. 이때 언제까지? V가 ED가 될 때까지. 그럼 이 전기장 세기로 V, 요 두 극판 사이의 전이차랑 건전지 전이차랑 같아질 때까지 충전을 할 수 있고, 아까 여기 축전기의 용량을 C라 그랬잖아요. 이 C 값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입실론 제로 D분의 S가 됩니다. 자, 여기서 D는 뭐다? 극판의 간격. 두 극판의 간격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요 사이에 전기장이 더 강해지겠지. 맞죠? 그러면 더 많은 뭐를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전하를 저장할 수 있게 되겠지. 그리고 S는 뭐다? 금속판의 면적이에요. 요게 S고 요 금속판 사이 간격이 D야. 자, 앞에 붙어 있는 입실론 제로 있잖아요. 얘.
예. 원래 입실론을 유전율이라 그러는데, 우리 중등과정 정전기 파트에 부도체의 정전기 유도가 있었죠. 물방울이나 종이 같은 것도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끌어들여와서 약한 인력으로 작용을 하게 되잖아. 그 개념을 가지는 그런 부도체들을 두 개의 극판 사이에 다른 부도체를 채워 놓으면 이 부도체 내부의 분자들이 부도체의 정전기 유도, 이걸 유전분극이라 그래요. 그 유전분극은 결국 뭐냐면 내부 분자들이 전기장 방향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나열되면서 전기장을 연결해주는 성질이 가지는 거거든. 그럼 얘네들이 그렇게 억지로 한 방향으로 정리가 되게 하는 데까지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게 되겠지. 그만큼에 대한 표현값을 입실론이라 그러고, 입실론 제로라는 것은 진공값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저기에 유전율이 큰 걸 넣으면, 자, 그러면은 요 공식에서 우리가 배울 게 나오겠죠. 축전기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거. 사실 여기 보면 축전기의 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같은 전압에서 전하량도 증가하겠지. 저장할 수 있는 전하의 양도. 맞지? 그러면 축전기의 용량을 증가시키는 방법 세 가지. 면적을 넓게 하면 되겠죠. 또 두 극판 사이의 간격을 좁히면 되겠지. 근데 이건 무한정 좁힐 수가 없는 게 너무 좁혀버리면 오버방전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전기가 그냥 통해버려요. 통전돼 버려. 그렇게 통전돼 버리면 그동안 쌓아놓은 전화 다 날아가 버린단 말이야, 한 방에. 그러면 통하지 않을 만큼까지는 가까이 해도 되겠지. 사이에 뭐를 넣는다? 입실론 값이 커지도록 부도체를 넣어주면은 어떻게? 이 축전기가 더 용량이 커지겠죠. 그럼 사실 여기서 그게 가능해. 물투로의 접근이 가능해요. 여기까지가 공부가 되면. 얘도 직렬병렬할 수 있거든. 축전기도. 어쨌거나 회로에 연결하는 녀석이니까. 얘는 직렬로 할 때 커질까요? 병렬로 할 때 커질까요? 뭐? 찍기. 병렬일 때 커지죠. 왜? 병렬로 하면 면적이 넓어지잖아. 그림으로 생각해. 이걸 이제 회로 기호가 아니라 지금 요렇게 축전기 하나 있잖아. 근데 하나 더 연결했어. 면적이 넓어졌네. 그럼 용량은 커지겠지. 직렬로 연결하면 간격이 넓어지잖아. 그러면 직렬은 작아지고 병렬로 하면 커지겠지. 저항이랑 반대예요. 그래서 공식이. 요렇게까지 가면 물투인데 우리는 일단 거기까지는 안 가도 된단 말이죠. 알겠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가장 기본 개념이니까 일단 요거까지 필기를 좀 합시다. 축전기는 기본 개념하고 약간 응용하는 거에서 거의 멈춘단 말이지. 그리고 남는 시간은 파동 기본 개념. 중등 때 나오는 파동 개념 복습만 딱 하고 오늘 맞춰지면 대충 시간이 맞을 것 같아요. 노트. 전류계나 검류계, 전류계를 놓읍시다. 교류도 괜찮게. 어느 양쪽 다 잴 수 있는 거를 꽂아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요 과정에서 요 간격 있지, 간격 D.
자, 지금 우리 책에 45쪽에 나오는 거. 축전기를 이용한 전기 신호 발생 이야기인데, 결국 뭐냐면 이 축전기에서 D 값을 변화시킬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를 이야기를 하는 거야. D를 두 금속판의 간격을 넓히는 거, 간격을 좁히는 거. 완충된 상태를 기준으로 하자고. 간격이 증가하면 C의 변화는 아까 C 공식이 뭐였죠? C는 입실론 D분의 S였잖아. 그러면 D를 늘리면은 용량은 줄겠죠. D가 감소하면 C의 용량은 증가한다는 거. 그러면 V의 변화는 여기서 말하는 V는 건전지 전압 말고 축전기 양단에 걸리는 V를 말하는 거야. 뭐다? 얘 공식은 V는 ED란 말이지. 그럼 V는 거리를 늘리면 전압이 요걸 넣는 게 맞구나. V 변화는 간격이 넓어지잖아. 그러면 동일한 전압을 위해서 내부 전기장이 균일하게 될 때 간격이 넓어지면 전압이 증가하겠죠. 얘는 감소하겠지. 딱 여기까지만 하거나 아니면 하나 더 가볼까요? Q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 축전기에 저장된 전하량은 아까 Q는 뭐였다? CV였죠. 근데 여기에 이 V는 건전지의 V가 됩니다. 양단에 걸리는 전압 차이. 그러면 Q는 감소, 여기서는 증가가 한단 말이에요. 얘가 헷갈리니까 얘를 빼는 게 맞긴 하겠단 말이에요. 요거는 원래 다른 이야기로 하는 거니까. 자, 여기까지만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소리냐? 얘를 넓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더 많은 전하를 저장시킬 수가 없죠. 넓어지면. 다 줄잖아. 그러면 요 방향으로 전자를 역으로 보내게 된다. 그러니까 이 축전기의 전압이 커졌잖아, 아까.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인데 요쪽에 V-가 증가해 버리니까 이쪽으로 전자를, 즉 이 증가로 인해서 D가 증가하게 되면 요쪽으로 전류를 흘려버리는 거야. 건전지 전압보다 얘 전압이 일시적으로 커져버리니까. 그러면은 실제로는 축전기에 저장돼 있던 전하량이 감소하는 거죠. 맞지? 얘를 좁히면 축전기는 그 이전보다 완충된 상태에서 추가로 더 많은 전하를 뭐 할 수 있게 된다? 저장할 수 있게 되죠. 맞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를 좁히면 이쪽으로 전류를 더 흘려보낼 수 있지. 전자가 이쪽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축전기의 두 극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면 이 축전기는 전류를 받아들이거나
전류를 내뱉거나, 맞지? 간격 조절 때문에 전류를 흡수하거나 방출하거나가 되죠. 반대로 어떻게 해도 된다 그런 말은 얘를 어디다가 쓰면 좋을까요? 실제로 얘가 어디 쓰이냐면 키보드에 쓰입니다. 키보드 우리가 버튼을 누르면 그 키가 입력이 되는데 키보드 키마다 축전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눌렸기 때문에 그쪽 축전기에 전류가 더 흐르게 되잖아. 눌렸다가 뗐다 하는 과정 때문에. 전기가 흐르는 신호가 생기잖아요. 그걸로 그 키가 입력이 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스위치가 아니고 간격으로만. 또 마이크에 많이 쓰입니다. 원래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어요. 다이나믹 마이크는 뭐를 쓰냐? 전자기 유도라는 개념을 써요. 요 뒤에 가면 이제 나올 겁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이거인 거야. 마이크 앞에 진동판에 소형 네오디뮴 자석을 걸어놓고 요 뒤에 코일을 감아 놓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음파가 올 거 아니야. 음파는 종파니까 앞뒤로 흔들리겠지. 그럼 이 진동판의 자석이 앞뒤로 흔들리면서 여기에 전기 신호가 생긴다고. 전자기 유도로. 근데 그게 어떻게? 여기 음파의 진폭 패턴으로 요거를 통해서 여기에는 뭐가? 전류 신호가 똑같은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거. 그런데 얘는 생각해봐. 코일이 관계되고 자석이 들어가야 돼요. 어느 정도 이 부분의 부피가 어떻게 된다? 회로가 복잡하고 구조가 커지고 상대적으로 무거워지겠죠. 그럼 이런 소형 마이크에다가 이거 쓰기는 쉽지 않을 수 있지. 그런데 이걸 어떻게 써버리면 된다? 그냥 앞에 진동판과 뒤에 배선판 자체를 축전기로 만들어버리면. 얇은 금속판으로 된 축전기를 만들어. 음파가 오면서 얘가 떨리게 되면 저절로 뭐가 된다? 음파 신호대로 전하를 흡수 방출할 거 아니야. 그럼 바로 전기 신호로 전환이 된다는 거. 예, 두 마이크가 여러 가지 이제 음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요. 단순하고 간단한 구조로 마이크를 만들 수 있겠죠. 지금 그 예시들이 여러분들 지금 45쪽에 나와 있는 거야. 움직이는 금속판과 절연링, 고정된 금속판으로 만드는 콘덴서 마이크, 그리고 컴퓨터 키보드들, 이런 형태로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터치 스크린, 핸드폰 화면이나 이거 터치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손가락이 접촉되는 걸 이용해서 그 지점에 내 모서리까지의 전위 차이를 가지고 인지하는 것들. 그 다음에 축전기의 용량 같은 거를 조절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용량을 변환시켜야 되는 축전기를 있으면 금속판들을 이렇게 해놓고 겹치는 부분을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 원판을 여러 개를 해놓고 돌리는 형태로 겹치는 면적을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혹은 금속판은 가만히 고정되어 있는데 아까 말한 부도체를 어디까지 넣을 거냐에 따라서 용량이 바뀌기도 한다는 거지. 이런 다양한 형태로 변환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예시들만 좀 이해해 주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 뒤에 46쪽, 47쪽에 에너지 저장, 이제 그런 정전식 터치스크린 이런 세세한 정보는 하이탑 책에만 나오는 그런 형태입니다. 일반적인 선행 개념에서 여기까지는 안 나올 거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런 디테일한 거를 제대로 다 배우는 타이밍은 언제가 되느냐?
이제 본격적으로 과고 입학을 위해서 빡시게 과고나 영대비에서 빡시게 준비한다고 물투에 올라가면 이제 배워요. 아까 말했지. 저항만 직렬병렬하는 게 아니고 우리 탄성역에서 용수철도 직렬병렬할 수 있어요. 그러면 탄성 계수값 K값도 직렬병렬일 때 변해요. 용수철 여러 개 매달아 놓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들을 더 상세하게 배울 때 사용할 거고, 아까 그러면 축전기에 에너지 저장이 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저장되는 에너지량은 전하의 양이 일정한 전압일 때 충전 용량과 비례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거든요. V에 대해서. 그때 이 넓이가 저장되는 에너지량이란 말이야. 그래서 2분의 1 QV 혹은 2분의 1 CV 제곱 이런 형태로 되는 공식으로 전기에너지의 저장량이 공식화돼서 계산도 되는데 물원에서 이 전기에너지 저장량을 계산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전기에너지 저장하는 거를 이용해서 어디에 쓰느냐 예시만 알고 있으면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심장 충격기. 그 의학 드라마 보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몇 줄 해놓고 한 방에 바지직 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심장이 다시 벌떡 뛰게 하는 거 있잖아. 사실 우리 몸에 근육으로 명령을 보내는 신경의 신호 전달 체계 자체가 전류예요. 사람 몸에도 아주 미약한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야. 심장이 뛰는 이것도 전기 신호로 뛰고 있는 거거든요. 근육이 움찔움찔해서. 운동하다 다쳐가지고 물리치료실에 치료 받아본 사람은 알걸? 그 저주파 치료기라고 뭐 덕지덕지 그 몸에다 띡띡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 전기 오면 띡띡띡띡 뭐 움찔움찔 하잖아. 그런 형태인데 순간적으로 큰 에너지를 쭉 충전해 놨다가 일시적으로 방전시켜 버리면, 그러니까 축전기를 좁게 해놓고 전기 에너지를 몇 줄, 뭐 40줄, 50줄, 100줄 딱 충전했다가 순간적으로 얘 간격을 팍 넓혀버리면 어떻게 될까? 저장돼 있던 전하가 전기 에너지가 순식간에 튀어나와서 회로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확 돌아버릴 거 아니야. 그걸 사람 몸을 통과시키는, 감전을 시키는 거야, 일부러. 그러면 심장에 명령을 내리는 신경체계가 순간적으로 재부팅 돼버립니다. 사실은 그게 심장을, 멎어 있는 심장을 깨우는 게 아니라 심장 박동수가 엉망이거나 제대로 안 뛸 때 꺼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심장 근육 움직임이 제박 제대로 안 돼서 심장이 못 뛰고 있을 때가 많거든. 순간적으로 감전을 빡 시켜서 근육을 놀래켜버리면 하고 멈췄다가 다시 뛰어. 여러분들 핸드폰 느리면 어떻게 해요? 막 게임 했다가 지웠다가 뭐 창지우기 해도 쓰다 보면 느려지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빨라져? 껐다 켜면 빨라지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 껐다 켜기 위한 신호를 억지로 강제로 줘야 되니까 80줄 지직 요러는 데 쓰고 그 다음에 카메라 플래시 터트리는 거에도 쓰고 순간적으로 전기신호로 마그네슘 같은 걸 태우거나 LED에 큰 에너지를 반짝해가지고 터트리는 거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쓰고 있다. 그 예시들 정도만 알면 돼요. 요 뒤에 뭐 집중무석 이런 것들은 그냥 전기적 상식이니까 알고 있으면 되고, 저기 심화 강의 50쪽 51쪽에 직렬병렬 연결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물투 겁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우리가 물원에서 지금 볼 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뭐 하시느냐? 개념 기본 지금 8문제 있거든요. 요것만 풀어보세요. 니네 답 노트에다 적어. 자, 요거 마저 필기해 놓고. 자, 봅시다. 파동 그냥 기본 개념만 좀 설명할게요. 딱 중학교에 있는 것까지만. 왜냐하면 지금 하이탑이나 물리학 원책에 중등에 있던 파동의 명칭들, 개념들은 지금 다 빠져 있단 말이죠. 어차피 여러분들 1학기 기말에는 파동 칠 겁니다. 빛과 파동에서. 그런데 개념 자체에서 혼동이 오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음 주까지는 어차피 신도가 가야 되니까 파동 중첩 간섭 이야기할 때 하나도 못 알아들을 일이 있기 때문에 딱 중등 범위의 기본 개념만 설명할게요. 자, 진동과 파동을 일단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물체 혹은 물질, 어떤 영역의 무게 중심을 우리는 질점이라 부른단 말이에요. 질량점. 물체를 덩어리로 안 보고 점으로 본다 그랬잖아. 그 질량점이 일정한 폭을 가지고 왕복 운동을 하면서 흔들리는 거. 그냥 물체 지 혼자 흔들리고 있는 거를 우리는 진동이라 그래. 오늘도 역시 봄인가 사직에서 롯데가 이겼습니다. 봄은 봄이죠. 혼자 좋다고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고 있어, 사람이. 이건 진동이죠. 근데 옆에 사람들하고 박차를 맞춰서 일어나야 될 때 일어났다가 제자리에 앉으면 파동이 되는 거야. 혼자 흔들리면 진동이고, 이 입자들이 이웃하고 있는 입자들이 쭉 있을 거 아니야. 이들의 서로 연계로 인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리는 흔들림이 옆으로 퍼져나간다. 즉, 이쪽으로 그 진동이 전달되는 것이 파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파동의 정의에 보면 한 점에서 시작되는 진동이 매질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위로 에너지만 전달하는 것이 파동입니다. 왜 에너지만 전달하냐고 했냐? 매질은 이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파동의 정의를 단어들을 하나하나 해체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파동이 시작되는 점이잖아요. 파동의 시작점이라 그래서 이 한 점을 우리는 파원, 파동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파동의 시작점이라고 하고 되게 단순한 거예요. 지진이 시작되는 점을 뭐라 그러게? 진원. 빛이 출발하는 곳을 빛의 근원을 광원. 소리가 만들어지는 곳을 네, 음원입니다. 왜? 소리를 정확하게 말하면 뭐라고 써야 돼? 음파가 되잖아. 그러니까 음원인 거예요. 이 파원은 파동이 시작되는 점인데 파원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바로 그 파동의 가장 중요한 진동수 F를 결정합니다. 파동의 진동수는 실제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안 바뀌어요. 단 우리가 딱 한 가지 파동의 진동수가 변하는 것처럼 파동의 진동수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는 경우는 생겨요. 그게 언제 나오냐면 원래는 물리학에서는 물리학 2에 가서 나오는데 통합과학에 나와요. 통합과학 1단원에. 적색편이라 그래가지고 우주가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인 도플러 효과라는 것으로 설명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 앰뷸런스 소리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멈춰있는 앰뷸런스 소리는 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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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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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박자로 가잖아. 근데 내 쪽으로 엄청 빠르게 달려오는 앰뷸런스 소리는 솔파 솔파야. 아니지. 응?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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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 뿅뿅뿅뿅뿅뿅뿅 엄청 높은 음으로 급박하게 달려오잖아.
근데서 나한테서 멀어지는 앰뷸런스 소리는 레도 레도 하잖아. 한 옥타브가 뚝 떨어져 버리지. 히히히히 이거 뭐 쭉쭉 쳐지죠 소리가. 앰뷸런스 벨 소리가 세 가지나 될까요? 그게 아니고 원래 이 박자의 파동이 오는데 파동을 내는 파원, 앰뷸런스가 내 쪽으로 다가오면서 소리를 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파동으로 들린다는 거지. 파원이 나한테서부터 멀어지면서 소리를 내면 이렇게 소리가 바뀐 것처럼 나한테 들리는 거야. 실제로 변한 거다 변한 게 아니다. 변한 게 아니다라는 거야. 이게 통과해 가면 뭐가 되냐면 외부 은하가 내 쪽으로 다가오면서 빛을 내면 그 빛의 스펙트럼 선의 위치가 원래 수소 스펙트럼 선 위치에서 파란 쪽으로 조금 옮겨가요. 나한테서 멀어지는 은하의 스펙트럼은 원래 위치에서 붉은색 쪽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대부분의 외부 은하들의 적색 편이, 파장이 늘어나는 효과가 보이는 것으로 봐서 우주는 커지고 있고, 특히 우리 지구로부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붉은색 쪽으로 쏠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 은하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예측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경우만 진동수가 바뀌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그 외에는 진동수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어요. 자, 그리고 이 진동수는 단위 자체가 뜻이 1초에 몇 번 왕복하냐입니다. 1초에 몇 번 왕복 진동을 하느냐가 진동수란 말이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횟수라는 단위는 물리적 단위는 아니죠. 그래서 단위가 per second 라고 두기 못하니까 헤르츠라는 단위를 써요. 진동수의 단위. 오케이? 자, 진동은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각 매질이 자기 자리에서 흔들리는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행 방향에 대해서 각 매질의 진동 방향이 나란하게 생기는 경우. 수직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느냐? 그 무지개 링이라고 장난감이 있어요. 알아요? 이렇게 하면 몰라. 그 사진 보여주면 다들 해. 스프링. 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그 스프링 같은 거. 계단에서 이렇게 내리면 주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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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는 그거. 원래 파동 설명할 때 제일 좋은데 내가 화공 강사를 시작하고 이때까지 한 80개를 샀는데 72개는 학생이 엉클어뜨렸고 6개는 옆자리 선생님이 엉클어뜨렸고 2개는 내가 엉클어뜨렸어요. 다시는 안 삽니다. 사놓으면 한 달 만에 작살나요. 파동 설명할 때 제일 좋긴 해. 그게 있다고 치자고. 그러면 나란하게 흔들린다는 건 이렇게 무지개링이 있는데 이걸 앞뒤로 흔든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간격이 좁아진 그 부분이 쭈르륵 전달돼 가잖아. 마치 지렁이 기어가는 것처럼. 어떻게? 여기 빽빽하겠지? 여기 빽빽하겠지? 사이는 널널하겠지. 이런 형태를 가진 채로 앞으로 쭉 전달되는 파동. 이거를 우리는 동파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지진파의 P파랑 음파가 여기에 속해요. 아래 위로 흔들리면 이거죠, 그냥. 사인파처럼 출렁거리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횡파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건 지진파의 S파랑 빛이 대표적인 횡파에 속합니다. 전자기파. 매질이란 파동을 전달해주는 매개 물질을 매질이라 그래요. 중요한 건 이 매질이 필요한 파동과 필요 없는 파동이 존재한다는 거. 필요한 파동은 각 물질의 질점의 진동 형태가 마치 용수철에 매달아 놓은 그 무게추가 흔들리는 거랑 똑같이 흔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매질이 필요한 파는 우리가 한성파라고 하고요.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 있습니다. 네 글자로 전자기파. 그러면 두 글자로 전파. 한 글자로 빛. 그래서 태양에서부터 지구까지 진공이지만 뭐가 날아올 수 있다? 빛이, 전파가, 전자기파가 날아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이 매개 물질에 따라서 전달되는 파동이 달라진다는 건 우리가 지진하면서 배워요. 지구 내부 구조할 때. 우리 지구 내부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 있는데 지진파의 S파는 외핵을 통과하지 못한다라고 배운단 말이죠. 아마 이거 중학교 2학년 책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외핵이 뭐로 이루어져 있다?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설명한단 말이지. 바로 종파의 경우는 고체, 액체, 기체 모두 다 전달이 잘 돼요. 그래서 특히 음파 같은 경우는 공기 중에서는 1초에 330m, 340m 밖에 안 가. 물에서는 1초에 1500m 가고요. 고체에서는 나무는 3000m, 금속은 5000에서 6000m 갑니다. 1초에. 그래서 우리 옛날 서부 영화, 웨스턴 무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보안관 나오고 총잡이 나오고 막 황금마차 탄다고 막 총 들고 빵야 빵야 하고 싸우는 그 이야기. 그거 있잖아. 1600년대다. 정확하게는 2차 대전 직전이다. 1차 대전, 2차 대전 그 사이 시대 이야기. 1600도 아니야. 1900년대 이야기. 1800년대. 땅에서 얼마나 소리가 잘 들리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귀대봐, 책상에. 그냥 딱 귀대시면 돼요. 다른 거 안 할 거야. 겁먹지 말고. 어때? 들어보고 싶은 사람? 엄청 크게 들리죠? 그래서 고체 물질을 통해서 소리가 된다면 소리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실전하기가 잘 들린 이유가 그거야. 실이 전달했잖아. 그런데 횡파는 사실 고체에서만 전달이 돼요. 왜냐하면 이 횡파가 일어나려면 입자와 입자의 인력이 강하지 않으면 횡파가 성립이 안 돼. 아까 파도타기 응원 예를 들었잖아요. 각각의 사람은 제자리에 앉았다 일어났다 앉는 거잖아. 이 사람이 아무리 앉았다 일어났다 한다고 옆 사람이 따라서 흔들려야 된다는 이유는 없죠. 특히 액체나 기체면 입자간 인력이 약하니까. 근데 고체면 어떻게 돼요? 입자간 인력이 세니까 이렇게 따라서 흔들리게 된단 말이지. 이게 횡파잖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 되게 딜레마가 하나 생깁니다. 파도 있죠. 물결파. 종파계, 횡파계. 모양은 얘인데 물결이 이 모양이야, 이 모양이야. 그럼 횡하면 종하면 모양, 횡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물결파는 회전파입니다. 종파와 횡파가 같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걸 느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해수욕장에 튜브 띄워놓고 물에 동동 떠 있어 보면 알아요. 한 번쯤은 튜브 띄워놓고 파도풀장이나 해수욕장에서 놀아봤을 거 아니야. 기억을 한번 살려보세요. 튜브가 둥둥 떠 있는데 파도가 다가오잖아. 파도가 다가올 때 아이러니하게 파도 쪽으로 끌려 들어가죠. 파도가 지나갈 때 파도 방향으로 밀려갔지. 하지만 파도 지나가고 나면 제자리로 돌아오잖아. 아래 위로 출렁된 게 아니라 빙글 돌았죠. 이해가 돼? 그러니까 아래 위로 출렁거리는 횡파의 성질과 물이 앞뒤로 출렁거리는 종파의 성질이 같이 지나간 거예요. 나중에 지구과학 고등 과정에 가서 지진파의 종류에 P파, S파 말고 한 가지 더 있거든요. 표면파라고 불리는 L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원에서 땅이 있잖아. 이렇게 P파가 오고 이렇게 L파가 온단 말이야. 그 두 개 힘이 여기서부터 합쳐져서 이렇게 L파가 와요. 그래서 제일 늦게 도착하는 대신에 피해가 제일 크게 오는 게 L파거든. 이게 실제로 지진파 측정 보면은 쭉 P파, S파, L파 이렇게 온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 가지고 진원까지 거리 잡고 진앙이치 잡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지. 이렇게 오는데 그 L파도 회전파입니다. 그러니까 종파행파 같이 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주위로 퍼지는데 이 특성은 이렇게 펴지는 평면파냐, 한 점에서 이렇게 퍼져가는 구면파냐의 차이가 있어. 퍼지는 패턴 모양이.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평면파는 거리 상관없이 그 세기가 균일합니다. 마찰이 없다면 균일하게 가져요. 근데 실제로는 공기 입자들의 마찰로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소리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 가는 거고, 구면파는 따지고 보면 구의 면을 따라 퍼지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약해져요. 파동의 에너지 자체가.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목소리를 내면 입에서부터 멀리 떨어지면 멀리 떨어질수록 소리가 확 줄겠지. 얘는 구면파 성격으로 입에서 퍼지니까. 그 대신에 그 학주들 야외 학교에서 단체로 견학 같은 거 가면은 학주쌤들 그거 들고 오잖아, 이거. 핸드마이크. 소리 짱짱하게 쫙쫙까지. 마이크 요 모양 자체가 파동을 반사시켜서 요 정면 쪽으로는 거의 평면파에 가깝게 소리를 보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균일하게 소리가 쫙 가는 거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파동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죠. 자, 에너지 전달하는 건 이야기했는데 이 전달 속도가 문제야. 우리가 파동 그래프 있잖아요. 보통 파동의 그래프를 보면 세로축은 둘 다 변위야. 왜냐하면 파동이라는 건 결국 이 기준선에 있는 각각의 물질, 질량 중심점이 종파면 앞뒤로 움직인 거고 횡파면 아래 위로 움직인 거란 말이야. 변위를 가지고. 근데 우리는 횡파 위주로 보통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 파동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로축이 무엇이냐의 의미예요. 가로축이 거리인 게 있고요. 가로축이 시간인 게 있어서. 세로는 둘 다 변위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 거리 그래프에서 플러스 방향으로 최대 변위인 지점을 우리는 마루, 마이너스 방향 최대 변위인 곳을 골이라고 하고요. 기준에서 마루까지
혹은 기준에서 골까지의 변이의 최대값, 여기를 A라고 해서 진폭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의 요 길이 있잖아. 응? 마루에서 마루까지면 정확하게 하나의 반복 마디잖아. 거리가 되면 한 마디에 색깔 바꿔서 변이가 되면 저기가 한 마디에 길이가 되죠. 맞지? 얘를 그리스 알파벳 람다로 기호를 표시해서 파장이라고 하고요. 얘는 뭐가 되냐면 이런 변이 그래프의 특정 점 하나, 여기 점 P를 예를 들자고. 이 P는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해 간다면 다음 순간 위로 이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렇겠지? 왜?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그래프가 이래 그려지거든. 그럼 얘는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거 아니야. 횡파니까. 그지? 그 점 P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위에 아래 움직이고 있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럼 이때는 마루에서 그 다음 마루까지 이 간격은 한마디 지나가는 시간이 되지. 맞지? 이거를 우리는 P라고 쓰고 주기라고 하게 되는데, 잘 보세요. 단위 이야기할 거예요. 파장은 한 번 왕복할 때 파가 나갈 수 있는 거리죠. 그래서 미터 퍼 왕복 횟수인데 왕복 횟수가 없으니까 그냥 단위가 미터가 되는 거고. 주기는 그러면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한 번 왕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잖아.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횟수가 물리량이 아니니까 단위가 세컨드가 되는데 요거 잘 봐두세요. 세컨드 퍼 회? 비슷한 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여기 있네. 진동수 단위는 회 퍼 세컨드였잖아. 무슨 관계다 둘은? 역수죠. 역수기 때문에 뭐가 된다?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가 됩니다. 요거까지 알고 나면 우리는 파동의 속력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돼요. 원래 우리 속력은 뭐분의 뭐야? 물리까지 왔는 애들한테 이 질문이 참 웃기긴 한데 속력은 원래 뭐분의 뭐다? 네. 시간분의 거리죠. 그럼 파동에서는 뭐분의 뭐가 된다? 한 번 왕복하는 시간 주기분의 한 번 왕복하는 동안 나가는 거리 파장이 될 거고. 근데 여기 뭐라 그랬다? 주기분의 1이 진동수라 그랬지. 그래서 파동의 속력은 파장 곱하기 진동수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딱 여기까지가 중등에서 파동할 때 배우는 개념이고, 요 뒤에 우리가 소리 이야기하면서 소리 3요소, 소리의 크기는 진폭이 결정하고, 소리의 높낮이는 진동수가 결정하고, 그게 어떤 악기 소리인지는 파의 형태, 쉐이프가 결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다예요. 그 앞에 뭐 빛의 반사 굴절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요 개념 자체가 딱 중등 때 파동에서 배우는 건데 원래는 물리학에서도 이 내용은 그대로 배워야 되는데 이번 교재에서는 중등에 있다고 뺐어요. 근데 학교 시험 칠 때 이게 안 나올까? 이 단어 모르고 파동 수업이 될까? 안 되겠지. 그래서 오늘 미리 좀 땡겨서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는 다음 주에 열심히 잘 복습해 오셔야 할 겁니다. 알겠죠? 끝. 이샤.